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제가 주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제 소개를 해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출퇴근을 소화하고 겨우 집에 들어오는 직장인입니다. 제 직장 근처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결혼할 때 자기 멋대로 신혼집을 자기 직장 근처의 경기도 어느 아파트로 찜을 해놓은 남편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일도 몰랐던 저는 그저 출근길만 고생하면 되겠거니 하고는 반반 돈을 지불하고 공동명의로 구매를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2년간 살아보니 같은 돈으로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보다 집값도 덜 올랐고 근처에 산이 있어서 여름이면 벌레들도 드실거리고 아주 싫은 점들만 골라 담은 아파트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고집으로 고른 아파트가 말썽이라 제게 미안했는지 먼저 이사갈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한참 알아보다가 기존에 집 팔고 대출 많이 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도 공동명의였어요. 소중히 돈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 고른 아파트인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과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이사가는 동네에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자주 찾아오려 하시진 않을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아파트 살고 있을 때에도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 들락날락거리시고 연락을 하던 분이신데 가까이 살고 있으면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겨우 60이신데 생각하시는 건 20-30년은 좋게 더 사신 것 같은 옛날 분이십니다. 그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디고 뒷값이 어떻든 간에 무슨 재벌이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사는 곳이 마냥 부러워하시곤 하셨죠. 신혼집으로 첫 아파트를 들어가던 때에도 시어머니는 분명 공동명의로 산 건데 자기 아들한테만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야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오시기도 전에 꺼이꺼이 목 놓아 우셨답니다. 아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성공했다며 기뻐서 우시는 거였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부모님 다 힘들게 일하시면서 여유 없이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니 높은 층에서 아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아파트가 시어머니께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겠구나 싶어서 괜히 짠해지고 또 뭉클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런 훈훈했던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지난 2년간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하다 할 정도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남편 밥은 잘 차려줬는지 물으시고 또 1년에 딱 3번뿐인 제사를 준비한다고 365일 중에 350일 정도는 저한테 제사 얘기를 하시고 일을 시키시느라 정말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어요. 시집 올 때 저희 부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으셨고 심지어 신혼집을 구할 때에도 남편과 공동구입을 하면서 제 돈이 반이나 들어갔는데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저한텐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셨고 오히려 남편을 굶기지는 않는지 그것만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다 거리가 꽤 먼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거에서 그칠 수 있었던 건데 서울로 그것도 시댁 근처로 바로 이사를 와버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전화로만 닥달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 제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집으로 찾아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오던 날 시어머니는 처음 신혼집에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현관 앞에서 목 놓아 우셨어요. 결국 성공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며 이젠 일 안 하고 살아도 마음 편하겠다며 남편을 붙잡고 껴안아 한참을 계셨죠. 이게 다 대출을 끼고 겨우 산 집인데 진짜로 우리 부부한테 벌써부터 기대시려고 하시나 싶어서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토끼 눈을 하고서 저희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그냥 은행에 조금 더 대출을 받은 것만 갚으면 우리 집이나 다름없다고 시어머니를 안심시켰고 때문에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려 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게 다 대출 끼고 얻은 아파트이고 그렇게 따지면 전에 살던 집이나 여기나 저희에겐 그저 평상시에도 빚을 잘 갚아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독촉장 같은 존재인데 왜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나 싶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이사가고 한 달 정도 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쓰지도 않은 찻잔이 씻겨져 있고 출근하는 길에 분명 KBS 뉴스를 보다 껐는데 집에 와 TV를 켜보면 엉뚱한 드라마 채널에 가있곤 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잠시 TV를 켰다가 끈 줄 알고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자꾸만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듯한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다 말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아보니 아버님은 없어진 시어머니를 찾고 계셨어요. 요즘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어디에 있다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엔 식당 일도 그만뒀는데 무슨 일을 새로 하는지 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신지도 몰랐던 전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서 끊었는데 뭔가 쎄 하더라고요. 이사 가던 날 일을 그만둬도 되겠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께 들은 말들을 모두 전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뭔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제게 그제서야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간 저희가 시댁 옆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하시던 식당 일을 당장에 그만두셨더라고요. 평소 자기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게 마음 내키지 않았던 남편은 시어머니께 앞으로 마음껏 저희 부부가 집에 없는 시간 동안 제 집에서 쉬고 노시라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자유자재로 제 집에 드나들며 제가 장보은고 요리해 드시고 제가 좋아해서 사놓은 티백 타 드시고 또 제 집안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셨던 겁니다. 저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를 보는 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당장에 돈을 번다면 식당 일을 더 이상 못하시도록 그만두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엄연히 저라는 새로운 가정이 생겼고 한 사람도 아닌 둘이서 각자 반반씩 돈을 부담해 산 집인데 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 공간에 자기 엄마를 마음대로 들어오게 한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내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던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집으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멋대로 지 엄마 생각만 하기 바빴다고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남편 얼굴 보자마자 대바람에 화부터 냈고 분명히 집은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냐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그제서야 생각이 짧았다며 저를 달래주더군요. 그날부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고 남편도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 연락하고는 그 후로 더 이상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과 남편의 무책임에 참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남편에게는 저보다 5살이 어린 20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신일도 자기 예쁜 줄 알아서 치장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비싼 걸 분에 넘치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싸구려를 분에 넘치게 구매하느라 아직 취업 못하고 알바로만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출이 많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더군요. 별로 왕래가 잘 없었던 신우이인데 주말을 맞아 모처럼 늦잠 자고 늦은 아점을 먹으며 TV를 보던 중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갑작스레 찾아오셔서 당황해하던 그때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저를 앞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얼떨결에 남은 소파 자리를 놔두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젊은 신우이와 거실 바닥에 앉는 꼴이 되었죠.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 표정에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겠다 싶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우이 시집갔는데 애단을 보태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아닌 제 얼굴을 보면서 말입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왕래도 잘 없던 신우이까지 집으로 갑자기 말도 없이 대동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시집 가니까 예단을 좀 보태달라니. 전 신우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황해하며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남편과는 상의가 된 말씀이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저를 노려보며 그걸 왜 자기 아들과 상의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아들과 해야지 누가 며느리랑 얘기하나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도와달란 마음으로 남편도 쳐다봤죠.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안절부절인지 손만 뜯으면 땅바닥을 보고 있더군요. 자기 아들을 째려본다고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집 올 때 한 푼도 안 들고 몸만 온 애가 뭐 그리 잘나서 집도 사주고 살림도 차려준 남편 길을 누르고 사냐며 저를 완전히 아들 길을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을 하시더군요. 한 푼도 안 들고 왔다니. 이 집이며 살림이며 남들은 남편이 다 해준다는 거 전체가 남편보다 3살이나 더 어렸는데도 모아놨던 돈을 쏟아서 절반을 따보듯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왔다고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열받아 화나는 것 둘째치고 서럽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상태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보니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어머니 말씀은 완전히 거짓투성이었어요. 제가 처음 살던 신혼집부터 지금의 집까지 모든 건 남편 명이고 그런 아들의 집이라 좀 편하게 오고 가려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도 마음대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저는 예단도 없이 공짜로 시집 왔으니 이제라도 돈을 쓰라며 신우이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절반 해온다고 남편이 분명 예단을 해오지 말라고 했었고 또 집 비밀번호는 공동 명의자에 대한 예의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함께 비밀번호를 바꾼 건데 그걸 완전히 왜곡해서 시어머니께 말을 전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말입니다. 완전히 남편이 아닌 남의 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신우이한테 대신 다 갚아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혼으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이 집의 절반은 내 돈이 들어간 내 집이기도 하다며 당신 아들이 뭐라 말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분명 공동명의로 된 집이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무래도 남편 쪽에 있는 것 같으니 소송 준비하며 당분간은 각방을 쓰자고 부탁했어요. 이왕이면 시댁에 나가 따로 살아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갑자기 예단 타령하다 이혼 얘기가 나오는 전개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처음엔 저희 부부 싸우는 거 그저 구경만 하다가 이내 남편의 말에 깨갱하시고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남편은 그간 공동명의로 집을 사서 결혼한다는 게 기가 안 살아서 부모님께 자기 기 좀 살려보겠다고 혼자 아파트를 구입하고 애다니면 다 생나겠다는 등의 제 노력과 공들은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해왔더군요. 그 바람에 심술이 난 시어머니는 평상시에 저한테 자꾸만 연락해서 맨몸으로 시집 왔으니 매일같이 남편 밥이라도 잘 차려주라며 시중 잘 길라는 잔소리를 해오셨던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 옆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땐 정말로 남편이 덜 출세를 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신 줄 알고는 일까지 덜컥 그만두고 나서 자유자재로 저희 집에 오셔서 단물 쭉쭉 빨아드시며 편히 휴식을 취하셨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던 이유도 바로 남편이 저를 들먹거리며 제가 일방적으로 비번을 바꿔놓는 바람에 자기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베일을 누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줄로 확신을 하신 시어머니는 한동안 일을 가시다가 결혼한다는 아가씨 데리고 애단이라도 받아먹자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고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지만 고부관계가 이렇게 치닫기까지 방조하고 오히려 불을 지핀 남편의 못 말리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설령 제가 맨몸으로 시집을 왔다고 해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필요 없었고요. 옆에서 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졸졸 따라와 예단비를 달라고 하던 시누이도 제정신은 아닌 걸로 보였고 눈앞에 안 계신 시아버지 말고는 이 집안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과 애증까지도 모조리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다가
결국 남편은 시댁으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가져다 줘버렸거든요. 재산 분할이면 다 시댁 탓 안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니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미안하다며 목 놓아 울던 남편.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얽히는 일조차 만들지 않겠다며 급기야 신우이 결혼식 때 안 가도 된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시댁 행사도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솔직히 솔깃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할 동안 시댁에 좀 가 있으라고 했어요. 사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시댁과 완전히 손을 끊기만 해준다면 함께 더 살 의향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시댁에 남편을 쫓아놓고는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전전긍긍하시도록 내버려 두려고요. 벌써 효과가 있는 건지 시누이를 통해서 잘 모르고 화부터 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고 계시네요. 시아버지도 상황을 들으시고는 아들과 아내 때문에 절 볼 면목이 없으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게 왜 가족들 앞에서 제 얘기를 이상하게 해놔서 염치 없고 뻔뻔한 며느리로 만들어놨는지. 남편이 이 기회를 빌어 저를 더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하면서 늘 듣던 채널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저는 늘 젊게만 살고 싶은 40대 여성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어 시댁과 친정 모두 다 가까운 편입니다. 처음부터 가까운 것은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다 가깝게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장남의 맏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처녀 시절에는 그래도 되게 조용조용하다, 여성스럽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성격이 세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참 듣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차라리 세게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에는 시댁의 가장 어르신이 저희 시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누가 봐도 아직 옛날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저와 남편은 회사의 사내 커플로 결혼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남편의 똑부러진 성격과 온화한 마음에 제가 먼저 반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많이 거절을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좋다는데 그러냐 해도 그냥 웃기만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술 먹고 제가 사귀자고 딱 말하니까 자기는 집이 너무 엄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연애를 할 생각이 많이 없대요. 우리 엄마도 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와이프는 얼마나 더 그렇겠냐면서 그냥 지금의 관계가 좋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결혼을 딱 하려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점잖은 투피스 옷으로 입고 갔는데 저보고 옷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옷이 너무 화려한데 결혼해서는 저런 옷 입을 수 없을 거라면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심이신 것 같았어요. 또 결혼하면서 진짜 우여곡절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한 건 남편도 있지만 처음 뵌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2명 중에 1명이라도 괜찮다면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연애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예단도 다 생략하자고 했는데 저한테 예단 목록을 들고 오셔서 고모님들 한복에 뭐 이불에 다 해와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시기도 했어요. 또 결혼식에서는 패백 아시죠? 요새 패백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때 패백을 꼭 했거든요. 근데 그 패백할 때 신랑 쪽만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거라면서 난리를 치셔서 저희 부모님이 받겠다고도 안 했는데 식장에서 신부 부모님도 그럼 함께 패백실로 내려가실게요 라고 안내해 주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보러 화를 내면서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알았지만 이게 참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지금 시대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자랑 남자는 겸상을 하면 안 되고 제사는 무조건 옷도 다 갖춰입고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갖춰있는 옷이 뭔지 아세요? 한복이에요. 며느리들은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 한대요. 남자들은 양복 입고요. 근데 웃긴 게 고모님들은 그냥 일반 옷 입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저랑 어머님은 한복을 입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는 절도 하지 말라고 해요. 여자들은 절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혹시라도 제사 음식에 산 음식이라도 올라가면 거의 그날은 집에 폭탄이 터지는 날이라고 할 만큼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예민하시기도 하고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머님이 아버님 다 맞출 때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야 제사나 가끔 찾아뵙는 게 다지만 어머님은 매일 그 수발을 들고 있으려니 남편도 아빠의 성격에 질려서 시댁 가자고 해도 잘 가지도 않고 엄마만 맨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곳보다 저희 시댁이 유달리 제사가 참 많아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까지 제사를 지내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은 제사에 제자만 나와도 막 소스라치게 싫어하시거든요. 1년에 제사가 명절 빼고 한 4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년에 차례까지 하면 6번 정도 있죠. 우선 차례 2번 빼고 4번 중 2번은 남편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고요. 2번은 남편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죠. 근데 보통은 다 같이 묵고 산다는데 저희 시댁은 다 각각 따로 해요.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죠. 저야 뭐 어머님이 아직 있어서 그냥 가서 거두는 정도인데 어머님은 제사 전날 준비부터 시작해 음식을 다 만드시니까 맨날 끝나고 나면 병이 나실 정도라니까요. 남편이 매일 이제 그만 제사 합쳐서 지내자고 말씀을 드려도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그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다나요. 그래서 남편이 산 사람한테 못하는데 죽은 사람한테만 잘하면 뭐하냐고 하면 시아버지가 호통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냥 다들 아버님 그러자 하면 내내 하는 편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뭐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제사가 많으면 힘들지 않냐 하는데 물론 힘들기는 해도 어머님이 제가 늘 가서 일찍 도와드린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지낼 때나 오라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끝나고 어머님 도와서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싫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올해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과로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몸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갑상선 암 많이들 걸리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위치가 좋지 못해 반절제는 어렵고 전절제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라 수술하고 나서도 많은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다 어머님이 항상 아픈 적이 없이 잘 지내셨으니 이번 일도 그냥 단순 감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들 놀라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어쨌든 암이라고 하니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하고 나서도 잘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까지 너무 전이가 커서 수술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고까지 병원에서 했으니까요. 원래 3, 4일만 입원하며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는데 어머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 회복을 못 하셔서 거의 2주 넘게 병원에 계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드셔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지실 정도였으니까요. 퇴원하고 나서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거의 말도 잘 못 하시고 또 수술 부위에 덧나서 병원 다니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반찬 이것저것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시아버지 밥상도 차려드리고 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어머님의 상태가 정말 좋지 못했고 저는 어머님이 좀 쉴 수 있도록 차라리 혼자 잠깐 지내시면서 회복하시는 게 어떻겠냐고도 권유했어요. 한 달이라도 집안일도 안 하고 푹 쉬면서 간병인 구하자고요. 근데 아버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면서 그냥 너희 엄마 꾀병 부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참 평생 같이 산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니 가족들 다 시아버지한테 질렸죠. 뭐 원래도 그 성격 어디 가겠나 싶었는데 막상 수술하고 주변에서 갑상선암 금방 회복한다 이런 말을 듣고 오신 건지
계속 금방 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 퇴원하고 2주도 안 돼서 다가오는 또 제사에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가족들 밥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엄마도 아프니 제사 넘기던가 넘기지 못하겠으면 그냥 다 사서 하자. 엄마가 제사 준비하기도 힘드니까. 라고 하니 아버님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너는 맨날 제사 타려. 당연히 엄마가 아파도 할 건 해야지. 며느리도 있고. 이러더군요. 어머님이랑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번에는 그냥 사고 아버님께 했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건 좀 그렇다 라고 하셨지만 어머님 몸 생각도 하셔야 하고 제가 해간다고 해도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한다고 하고 사서 가겠다고요.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셔서 열심히 만든 것처럼 보이게끔 제사 음식을 사서 나갯나통에 넣어서 가져갔어요. 다행히도 그때 아버님이 눈치를 못 채서 이래저래 잘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사서 하니까 돈도 절약되고 진짜 편한 거예요. 업체에 의뢰만 하면 아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배달해 주시니까 뭐 장 볼 필요도 없고 넣기만 해서 차리기만 하니 어머니께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솔직히 돈도 훨씬 더 절약되기도 하고요. 어머님도 생각해보더니 컨디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랑 어머님 남편 셋이 제사 때는 앞으로 음식을 사서 하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몇 달 뒤에 두 번째 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버님네 고모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모님들이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같이 와서 해주신다고 그러셨다고 했나봐요. 한사코 말렸지만 오신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좀 일찍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죠. 그렇게 제사 당일날 일찍 시댁에 도착했는데 온다던 고모님은 오지도 않고 어머님 혼자 끙끙거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수술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으셔서 분명히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TV나 보시고 있고 어머님 혼자 끙끙대면서 하시길래 제가 아버님께 고모님들은 언제 오시냐 하니 곧 온다고 했대요. 그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솔직히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냥 제사상에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거의 정석으로 다 해서 저희는 차리거든요. 근데 그 음식량을 보니 어머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 하셨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전도 그냥 3개만 올리는 게 아닌 저희는 6개 정도로 올리거든요. 동그랑땡, 느타리전, 팽이전, 동태전, 애호박전, 꼬치전부터 나물 3가지랑 탕국이랑 과일부터 시작해서 떡이랑 굴비랑 조기랑 대추, 밤, 은행 거의 정석대로 다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이 많은 걸 다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버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어머님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거 다 하시기는 이제 버겁다. 조금만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하신 음식을 다 갖다 드리고 아버님이 제사상을 차리시는데 상에 고사리랑 도라지 없다고 왜 안 했냐고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제사를 지내냐고 어머님께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장 보니까 중국산이 너무 많길래 이번에는 못했다고 했는데 계속 그걸로 아버님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리고 있는데 고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가 막혀서 늦었다. 일이 늦게 끝났다. 언니가 고생해서 어떡하냐 등등의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꼬치전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꼬치전이 좀 삐뚤빼뚤 했나봐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사는 정말 10분도 안 지내는데 누가 와서 그거 보나요. 근데 아버님은 그거를 보더니 갑자기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 부엌 쪽으로 가서 그 꼬치전을 확 싱크대에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제사는 정성인데 이딴 거를 제사상에 올리냐면서 막 어머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고 고모들도 있는데 막 어머님께 소리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화나서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어머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어머님은 다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성질이 뭐 같은 게 나왔나 봐요. 화를 참을 수 없이 주체가 안 돼서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소리 지르면서 상을 엎었어요. 다른 그릇들은 나무로 괜찮은데 유리 그릇으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엎기는 했지만 진짜 발악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버님께도 진짜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도 이렇게 취급 안 하겠다고요. 어머님 안 걸리고 수술하신 지 진짜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지금 그러시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리고 그 고모님들한테도 이번에 오신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하신다고 한 건데 지금 제사상 다 차릴 때 오지 않았냐고요. 같은 여자로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우시고 아버님은 너무 놀라서 저를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머님 짐을 큰 캐리어에 꺼내서 다 담았어요. 어머님 보고도 여기 짐 다 담으시라고 그랬죠. 아버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나지막히 그러시고 고모님들은 제가 엎은 거 치우고 있고 뭐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머님 모시고 남편이랑 저희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께 아버님이 잘못했다고 하실 때까지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죠. 어머님은 울기만 하고 너희 볼 면목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좀 쉬시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못했던 거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고 상 얻고 나서 당연히 좀 걱정은 되었지만 어머님을 보니 더 이상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아버님은 어머님께 계속 전화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받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님 또 그런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 한 문자를 보니 어디 옆에 내가 집을 며칠씩 비우냐면서 진짜 이혼당하고 싶냐면서 그런 말을 보내신 거예요. 아직도 이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문자를 받은 저녁에 저와 남편 보고 이혼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말을 꺼내시더군요. 늘 이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너희들 봐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니 이혼하고 혼자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저랑 어머님 셋이 울고 저는 상관없으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침이 되고 어머님은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지고 아버님을 만나러 가셨죠. 아버님은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아냐면서 그 대신 위조를 한 푼 없이 나가라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지금까지 내가 희생한 게 있는데 말이 되냐면서 그럴 거면 서로 소송까지 가자고 해서 변호사 선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도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신청서를 던지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많아서 어머님도 좀 힘들어 하셨지만 이혼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다고 밀어붙이셨죠. 근데 정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바람까지 피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골프 동호회 여자랑요. 주말마다 골프 나가시고 외박하고 그러시더니 그 여자랑 만나려고 아주 어머님께 거짓말을 하고 나가고 하셨나봐요. 정말 가족들 모두가 충격 그 자체였고 가서 남편이 아빠한테 바람 폈냐고 따져 물으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러 왔냐면서 오히려 내로남불을 하셨나봐요.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아버님의 성격에 남편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버님 통장 내역에 그 여자한테 생활비를 준 건지는 몰라도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그 여자한테 주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런 말 다 했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고 남편이 정말 친한 친구 형이 변호사인데 엄청 유능하거든요. 아버님이 하도 우겨서 그냥 소송으로 진행했고 다행히도 소송에서 어머님이 더 유리한 쪽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말 많이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칸통죄 같은 게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들도 증거로 제출하고 하니까 다행히도 법이 어머님 편을 들어주더군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 명의로 아버님은 뭐 세금 때문에 돌려놨는데 그것도 뺏겨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이거든요. 소송 끝나고 어머님이 저희 보고 집으로 가자고 하더니만 옷장에서 아버님 옷을 전부 다 꺼내서 거실에 펼쳐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정말 옷 전부를 다 찢고 신발들을 쓰레기통에 다 담더라고요. 갖다 버린다고요.
집에 들어오던 아버님은 이 모습을 보고 난리 생난리를 쳐서 남편 내쫓았어요. 힘으로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한바탕 사건이 끝나고 어머님은 같이 살자던 저희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고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좀 배우고 친구들과도 여행도 다니고 싶고 조금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몸도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정상 생활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모들이 집도 없어진 상황이라 뭐 원룸을 얻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여자랑 헤어졌나 봐요. 그 여자가 뭐 아쉽다고 돈도 없는 늑다리를 만나겠나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어머님께 아버님이 매일 전화하나 봐요. 뭐 자기가 안 그러겠다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와서 땡전 아픈 못 가지니 저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자기가 가장이니까 늘 가장이 왕이라고 생각하신 분이어서 이제는 돈도 없고 고모들도 자기를 안 챙겨주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겠죠.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을 아예 차단하셨대요. 집 비밀번호도 싹 다 바꾸고요. 곧 이사도 가려고 생각하시는데 고민 중이신가 봐요. 이제 저희 어머님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저희 시댁 이야기 잘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저에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늘 따뜻한 마음 보여주시는 어머님께 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 가장 빼오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다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아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별난 시댁 이야기인데 저희 시어머님의 별난 행동을 꼭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시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와 저희 남편의 연애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제가 직장 다닐 때 거래처에 다니던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둘이 일 얘기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니 금세 친해졌고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어 어느 순간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갔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년퇴직을 하셔서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시고 반면 시댁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셔서 집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네는 시어머니, 시누언니, 남편 이렇게 세 식구인데요. 시누언니는 원래부터 독신 생활을 꿈꿔서 일만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남편이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왜 홀 시어머니한테 시집을 가느냐, 그건 지옥문이다 등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편안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바라시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이럴 때 유명한 코스 요리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당연히 내려고 생각해 적당한 곳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나 그런 곳을 원했기에 정말 비싼 한정식 집으로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내려고 계산하려는데 저희 부모님이 식사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미리 내주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앞에서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매우 힘들었어요. 한복을 맞추는데도 꼭 한복을 굳이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새 누가 한복을 입나요? 한복이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도 다 대여를 하는데 어머님은 그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걸로 꼭 하나 맞추고 싶었다고 하니 그때 남편은 그냥 하나 사드리자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단하는 데에서도 너무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예단 예물 생략하기로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좋게 해주셔서 보내드렸어요. 이게 결혼의 지옥문이 시작된 것일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의 요구는 끊이지가 않았어요. 시자가 들어가서 아마 더 얄밉게 제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전화만 드리면 입에서 서운하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셨거든요. 항상 또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것 좀 사달라 이런 말을 하시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장 봐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못 가는 날에는 배달 어플로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들도 시켜드리곤 했어요. 당연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내내
연애 때 안 싸우던 남편과 저도 큰 소리를 높이게 되고 사이가 멀어질 때쯤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기면서 사이가 다시 자연스레 좋아졌죠. 어머님 또한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전보다는 좀 서운하다라는 말을 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을 만난 우리 아이는 정말 예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경이롭고 행복하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신생아 때 아이의 심장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꺼이꺼이 울어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심장의 구멍은 신생아 때 간혹 있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다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냈던 회사에서도 저희는 맞벌이를 해야 했지만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0년 다닌 회사라 회사 사장님께서도 아이가 괜찮아지면 꼭 복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저는 오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였고 다행히도 아이는 많은 잔병치레 없이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요새 전셋값이 다 비싸다. 혹시 너 오래 다녔으니 퇴직금이 좀 되면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돈거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저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보고 너무 매정하다면서 갑자기 툭하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는지 우리가 아직 그렇게 큰 돈 들어갈 곳이 없으니 엄마 먼저 빌려드리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는 저희 아빠 친구분이 집주인이셔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희 청약 될 때까지 오래 거주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는 사실 빨리 청약돼서 조그만 집이라도 저희 집을 가지고 싶은 게 가장 최종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청약되었을 때 계약금이라도 하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러니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어느 때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는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어머님이 돈 빌려준다는 말이 기분 좋으셨는지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빌리는 게 너희도 힘들 텐데 자기가 조금 내겠다 하면서요. 웬일이지? 싶어서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퇴직금이 들어오고 빌려드리고 난 후 한 3개월 정도는 소정의 이자를 주시더군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걸 또 물어보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후불이자가 더 낫다면서 자기가 돈 갚는 날 이자를 그때 다 쳐서 주겠대요. 솔직히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덜컥하고 넣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비인기 지역이기도 했고 작은 평수이기는 해도 진짜 신혼부부 특공으로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게요. 남편도 너무 좋아해서 계약금 입금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도 기한도 거의 끝나서 이번에 저희가 청약이 돼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내려고 한다. 언제쯤 줄 수 있냐 물어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준다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며칠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계약금 기한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빨리 어머님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말씀드리니 하시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자기를 꼭 나쁜 사람 만든다면서 어련히 줄 텐데 뭐 이렇게까지 쫓아왔냐면서 그러시길래 저희 사정 다 알지 않냐. 그나마 이제 집이라도 생겨서 이사 안 가고 살려고 하는데 그의 월급도 뻔하고 저도 일 안 하고 목돈이 그거밖에 없다. 근데 계약금 안 내면 취소되니 돌려달라고 하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뭐 안 주고 싶어 그런 것 같냐면서요. 또 그렇게 우시는데 막 달라고 하기 그래서 우선은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있는 돈이랑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 받아서 계약금을 내자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로 사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이자까지 내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중도금도 아무리 후불제라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막 했죠.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이야기가 끝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 사정 설명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계약금은 먼저 냈죠. 나중에 저희 여유 생기면 그때 천천히 줘도 되니 그럴 생각 말고 저랑 아기만 생각하라고 부모님은 늘 그러시거든요. 그럼 보통은 저도 시댁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뵙고 감사하다고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데 뭐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진짜 이때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금 소동이 끝이 나고 조만간 줄 것처럼 했던 제 퇴직금 이야기는 어머님은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도 자기는 모른다 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받아야 될 때도 한참 지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어머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언제쯤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빌려서 어느 정도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해서요. 너희가 왜 이렇게 쪼는 거니 사람을? 어련히 줄까봐.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들고 도망갈게. 좀 기다려봐라. 어머님 그게 언제인데요. 그때도 주신다고 하셔놓고 계속 지금 미루고 계시잖아요. 아니 얘가 좀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떼먹냐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가 줄 거니 기다리라고 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주 주말에 친정에서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과일 같은 거를 보내주셔서 남편이랑 아이랑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과일을 드리고 함께 깎아먹고 있는데 부엌에 못 보던 차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언니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니 왜? 걔 지금 부산 출장 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차키 뭐예요? 라고 하니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아 이거 친구가 잠깐 두고 간 거야. 뭐 차 나보고 필요하면 쓰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 네 이러고 말았죠. 그렇게 시댁에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왜 사람이 촉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네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고 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잠깐 아이를 맡겨두고 시댁으로 급습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제 눈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집으로 가는데 나오는 모습이 어머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라서 그냥 숨어버리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숨지겨 지켜보는데 그 남자가 어머님께 차를 고맙다고 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이 나셔서 저거를 사셨을까 뭘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이해가지 않아서 물어볼까 하다가 혼자 끙끙 앓고만 있다가 어머님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바쁘세요? 아니 왜? 제가 그때 어머님네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나오시던데 그분은 누구세요? 어? 누구? 나 맞아? 내가 남자랑 왜 있겠어? 아니 진짜 어머님이셨어요. 남자친구분은 아니시죠? 아니 무슨 남자친구야.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인데 차를 선물하세요? 어머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요? 이사하시면서 다 쓰셨잖아요. 무슨 차를 선물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옛날에 나랑 같은 동네 살던 그냥 아는 친한 동생인데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놀러 온 거야. 무슨 남사스럽게 남자친구니. 그런 거 아들한테는 절대 꺼내지도 말아라. 아, 네. 이렇게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도통 그 사이가 보통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오해가 조금씩 사라질 때쯤 신호 언니가 출장에서 올라와 저희 아기 보러 온다고 집으로 놀러 왔더라고요. 바리바리 아기 선물을 들고 와서 같이 언니랑 집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언니가 저보고 요새 아파트 사기 너무 힘들겠더라. 그래도 너희는 집 돼서 진짜 다행이지. 맞아요 언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아파트 전세도 그 동네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잖아. 내가 지금 월세 내주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 보증금을 많이 내도 월세가 장난 아니야. 네? 월세요? 어머님 전세 아니세요? 아니야 전세 살다가 엄마가 하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거기는
월세로만 두려고 한다고 해서 있던 전세보증금 넣어놓고 월세비 내가 내주고 있어. 엄마 혼자 사는데 나도 나가 있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갑자기 언니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머님이 분명 저에게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거 보태려고 돈을 빌려가셨다고 했는데 월세로 돌린 거면 제 돈은 어디로 간 건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언니, 저 어머님이 전세 가격 때문에 퇴직금 받은 거 좀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지금 월세인지 저 몰랐어요. 라고 하니 언니가 아니 얼마나 빌려주냐고 왜 그런 큰일을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도대체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빌린 거냐고 자기가 분명 계약할 때 금액도 다 확인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언니가 당장 엄마한테 가보자고 어머니께 갔더니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막 옷장을 뒤지더라고요. 서랍장이요. 통장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언니가 옷장을 여는 순간 발견한 건 명품 옷부터 가방까지 쫘르르 있더라고요. 언니랑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고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던 어머님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어머님은 화장이 엄청 화려한 옷과 구두와 신발 액세서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뒤로 따라오던 사람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본 그 남자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남자라는 분은 누나 누구야? 이러고 있더군요. 순간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라고 하니 자기가 누나 남자친구라고 했나? 그래서 언니가 당장 우선 나가라고 하고 그 남자는 보내고 어머님이랑 저랑 언니랑 셋이 앉았어요. 언니가 어머님께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제 퇴직금도 전세 보증금 올린다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당장 말해. 나 도는 거 보기 싫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말해 엄마.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뒤집어 엎기 전에. 제 돈은 차 사는데 썼어. 무슨 차? 엄마가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제 돈은 왜 빌려가? 그 돈 얘네 집 계약금 하려고 달라고 했다던데 그럼 팔아서라도 줘야지. 지금 장난한 거야 나랑? 아니 팔려고 내놨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어.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옷장에 있는 건 다 뭐야.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한 거야? 아까 저 남자는 누구고? 어머님이 그 뒤로 꺼낸 이야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등산이랑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테니스에서 만난 남자친구래요. 그 남자가요. 테니스 코치인데 처음에 만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잘 만나니까 그냥 외로워서 집에도 놀러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차는 그 남자애랑 데이트하려면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남자가 자기도 차가 있었으면 해서 같이 타고 다니려고 산 건데 그 남자애가 차값은 당연히 자기가 준다고 해서 먼저 낸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빌려서 그 차를 사신 거죠. 언니랑 저는 정말 어머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럼 나머지 사치한 돈은 어디서 났냐고 어머님께 소리소리 지르니까 뭐 보험 해지하고 카드비도 좀 지셨더라고요. 우선 그 차는 팔면 손해라 언니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퇴직금은 돌려주셨어요. 됐다고 정말 됐다고 나중에 차 팔리고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결국엔 그 차를 다 파시고 그 남자분 만나려고 했던 사치용품들은 언니가 다 갖다가 환불할 수 있는 건 하고 다 팔았더라고요. 제가 또 못 받았지만 언니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정리했어요. 언니랑 올해 어머님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서 자기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저렇게 망가지는지도 몰랐다고요.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러기 전에는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맨날 그딴 소리만 해대었는데 언니한테 그날 저녁에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고 당연히 못 빌리게 또 빌렸으면 빨리 갚으라고 했어야지.
네가 뭔데 네 돈도 아닌데 엄마가 쓰라고 하게 놔두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면서 너는 장인어른 장모님 부끄럽지도 않냐면서 자기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많이 혼나고 한 대 맞고 그랬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렇게 할 때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우리 아이 생각해서 참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렇게 말해주니 당연한 건데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언니랑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출장이 있어서 한 반년은 살아야 해서 거기에 월세로 얻고 잠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가고 싶지 않아 했지만 언니가 벌써 집도 다 내놓고 빼라고 한 상태라 같이 억지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우울증도 약간 있어서 우울증 치료도 언니랑 받으러 다니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언니한테 퇴직금을 돌려받은 돈은 받아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근데 딱 반만 받고 나머지는 이사갈 때 보태서 쓰라고 하셔서 제 통장에 있네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언니나 남편이 모든 걸 해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신 것 같은데 혼자 살면서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또 기도 얇아져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좋게 말하면요. 그 남자는 나중에 자기는 사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나가 몇 번 만나자고 하길래 만난 것 뿐이다. 이랬나 봐요. 언니가 열불이 나서 차키랑 엄마한테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받은 물품이 다 고가여서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서 났나 싶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오래전에 어머님 앞으로 뭐 연금보험 이런 걸 해두셨는데 그거 해지해서 쓰셨더라고요. 카드빚도 좀 있는데 그건 뭐 언니가 차차 갚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었답니다. 또 한 번 가족 간에 절대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외로우니 저랬겠지 좋게 생각해보지만 사실 좋게 생각해야 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서 저는 많이 잊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돈도 다 돌려받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 뒤로 자기 엄마 얘기 찍소리도 안 하고 집에서 쭈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화나서 각방수 자고 해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저는 방에서 아기랑 자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가족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잘 받은 케이스인데 진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